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학원은 학원생도 꾸준히 많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결혼이 저에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거든요. 20대 때 멋모르고 어린 시절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감추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때 저도 정상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이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멍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딸아이한테까지 폭력을 쓰려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나왔고 친정과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악착같이 버티며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았는데요. 첫 번째 결혼이 너무 최악이었기에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은 없다. 남자는 쳐다도 안 본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오로지 딸과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어요. 그때 살던 곳에 작은 공부방을 차렸는데요. 예전부터 가르치는 데에는 재능이 좀 있었거든요.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도 오래 했고요. 시작한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번창해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학원을 더 크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만큼 여유가 생기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딸 유학도 보내고 저도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제 메마른 가슴에 봄바람이 불어온 건 학원 건물 1층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사장님 박성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아이들이 1층 떡볶이집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들 간식도 사드릴 겸 1층 분식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게 성수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3살 연하였는데 단순히 싹싹한 것을 넘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싹싹한 성격에 이런저런 말도 잘 걸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 4층, 5층에 있는 학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희 집 단골들이 다 학원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서비스 드릴게요. 그러면서 남자는 음료수와 함께 튀김도 더 싸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해도 학원 아이들이 자주 와줘서 늘 고맙다면서 서글서글하게 웃더군요. 그 후로 저도 선생님들 간식을 핑계로 종종 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에요. 이거 순대랑 떡볶이 좀 드셔보세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남자와 친해진 저는 학원 운영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해야 했던 저에게 그의 가게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쉼터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남자가 진중하고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이야기도 저에게 했죠. 사실 제가 예전에 꽤 크게 식품 사업을 했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장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었죠. 그런데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한동안은 정말 죽고 싶어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덤덤하게 털어놓는 그의 과거는 제 과거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빈털터리로 시작해 공부방 전단지를 돌리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꼴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싶었죠. 다시 뭔가를 시작해보자 싶었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식품회사 운영할 때도 주로 팔았던 품목이 떡볶이 밀키트였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땀 흘리며 일하니까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는 그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 단단한 심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져 보였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학원 형광등이 나가면 그가 사다리를 들고 올라와 갈아주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밥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3살이나 어리지만 저를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듬직함에 저도 어느새 그 남자에게 많이 기대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웠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요. 다만 저는 재혼이고 그는 초혼이었기에 성수 씨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성수 씨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수 씨가 말하길 지금 어머님은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성수 씨가 7살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아버님이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했고 자기를 친아들처럼 잘 키워주셨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냥 보통의 부모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죠. 친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새어머니를 끔찍히 챙기는 그 지극한 효심에 저는 더 큰 신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내와 자식도 귀하게 여기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재혼이고 그는 초혼이었기에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몹시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 성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원장님처럼 인물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우리 성수가 늘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과찬이세요. 그리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내 새끼예요. 우리 성수 사업이 망해서 이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하나는 피단결 같은 아이니까 부디 잘 부탁해요. 나도 혜진 씨를 내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그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며 저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착하고 듬직한 성수 씨와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님까지. 첫 번째 결혼은 실패였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저희는 결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제 딸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살림을 합쳐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들어왔고 어머님은 원래 집에 남으셨어요.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꿈만 같고 평화로웠습니다. 아, 이런 게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지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난 건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가게 휴무라서 나오지 않고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학원 원장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반갑게 맞이하려는데 어머님의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리도 산발이고 눈빛이 잔뜩 겁에 질려 있으셨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님은 밖을 두리번거리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우리 성수랑 결혼하면 안 된다. 당장 그만둬.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 좀 봐라. 이게 내 아들, 아니 박성수 그놈의 실체다. 사진을 본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가구랑 가구는 모조리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까지 낭자한 겁니다. 이거 어머님 댁이에요? 그래. 설마 성수 씨가 이랬다고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성수 씨가 왜요? 실은 이 사진도 좀 봐라. 사진을 넘기니 웬 낯선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죠? 사실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하게 말하마. 우리 성수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애엄마는 지방에 있고 성수가 매달 돈도 보낼 거다. 아무래도 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성수한테 그랬지. 혜진이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우리 집을 저렇게 쑥대밭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죠. 네? 말도 안 돼요. 성수 씨가 그럴 리가... 아무것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성수 씨가 숨겨둔 애가 있다는 것도, 게다가 그 사실을 말하자고 했다고 어머님 집을 이렇게 다 때려 부셨다는 것도요. 제가 아는 성수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도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이렇게 개차반이라는 것을 꾸며서 말할 리도 없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요. 성수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 너한테 엄청 잘하지? 근데 걔가 화나면 눈이 뒤집혀서 집안을 뒤집어 엎고 사람까지 팬다. 실은 전처도 성수한테 맞아서 도망친 거야. 네? 맞아서 도망친 거라고요? 그래, 이것 봐라. 내가 아무리 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어쨌든 엄마인데 사실 밝히자고 했다고 우리 집을 이 모양 만든 거다.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을까도 싶었는데 너같이 귀하고 착한 사람이 내 아들 같은 괴물한테 걸려서 인생 망치는 거 내가 죄책감 들어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성수 모르게 조용히 헤어져라.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어머님은 자기가 말한 거 알면 성수가 자기를 죽이려 들 거라면서 제발 모른 척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수 씨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확인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날 성수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수 씨를 보는 게 뭔가 묘하게 불편했죠.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성수 씨가 잠이 들고 난 후 몰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따로 뭔가 걸릴 만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다만 은행 앱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매달 25일 정도가 되면 신영미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정도 꼬박꼬박 이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말이 사실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들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그것도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처럼 조용히 끝내야 될까? 정말 어머님 말처럼 그렇게 폭력성을 보일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달 낯선 여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만 봐도 어머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보여준 그 집 사진이며 불안한 눈빛의 어머님 모습, 그런 걸 생각하면 괜히 말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서 조용히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끝낼 때 끝내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신영미가 누구야? 그 말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다 알아?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며.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신 은행 계좌 확인해봤어. 매달 신영미라는 여자한테 돈 보냈던데. 그 돈 뭐야? 잠깐만.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라도 했어? 저는 어머님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따로 뒷조사를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내 뒷조사를 했다고? 왜? 그냥 나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남편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봐. 뒷조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지?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경악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버려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너무 참담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그랬나 보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도 그랬다니? 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도 얘기를 하셨어. 뭘? 당신이 전 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뭐라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가 전 남편을 만난다고?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으니 결혼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나는 믿지도 않았어. 어머니가 오해한 것 같다고. 괜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당신한테 아마 찾아가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아. 없는 말? 다 얘기할게. 신영미 내가 숨겨둔 전처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난 애도 없고. 그럼 이 여잔 누구야? 어머니 숨겨둔 딸이야. 뭐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들려주는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과 재혼할 당시 어머님께는 결혼 전에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미혼모였던 거죠. 어머님이 이 사실을 속였기에 아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다네요. 당연히 성수 씨도 전혀 몰랐대요. 어머님은 혼자 재혼을 하고 그 딸은 친정 오빠네 집에 맡겨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바로 신영미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 누나가 있었던 거죠. 신영미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재혼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앙심과 원망을 품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했고 결혼도 일찍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영이라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 의처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누나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자기를 책임지라고 그랬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재혼해서 딸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라도 자기를 책임지라 그거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성수 씨에게도 평생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딸 생활비를 보내주었대요. 그러다가 성수 씨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성수 씨가 어머님 대신해서 돈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성수 씨 사업이 잘 될 땐 100만 원 정도 보냈는데 지금은 50만 원 정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어머니 딸이니까 아들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 딸까지 도와준 착한 의붓아들을 폭력적인 사기꾼에 애딸린 이혼남으로 매도하여 이간질을 한다뇨. 어머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당장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셨죠. 너네 둘 다 여기 웬일이냐?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언제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너무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제가 가정폭력범이고 숨겨둔 애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실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랑 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어머님은 당황해서 처음엔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일단 진정들 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전 남편 만난다고 말하셨죠? 제가 언제요? 그리고 제 전 남편이 누군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어머님은 그 말에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전에 너네 학원 쪽 갔더니 네가 학원 앞에서 어떤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거 봤다. 네? 제가 언제요? 발뺌하지 마라. 저번 주였나? 내가 분명히 봤다고. 가만 생각해보니 전에 저희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직원을 만났거든요.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희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한 거고요. 걔는 나이도 한참 어린데 어딜 봐서 제 전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마음대로 지어내신 거잖아요. 제가 따지니 어머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따지니? 네? 네가 아무 남자한테나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고 해프게 하고 다녔잖아. 내가 시어머니로서 염려돼서 아들한테 말한 거 가지고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학원에서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무시해? 아니면 내가 성수 친엄마 아니라고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따지시는데 오싹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알던 어머님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니! 어머님은 남편도 노려봤습니다. 얘 남자 있는 거 맞아. 내가 딱 보면 몰라? 너 속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다 걸리고 나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그리고 신영미가 제 전천이 뭐니 그런 소리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모른다. 네 전처잖아. 왜? 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서 놀랐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은 그냥 무작정 우기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어쩔 줄을 모르겠는지 엄청 당황해서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제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죠. 어머니! 너 얘랑 결혼하면 돈 많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제 나랑 영미는 거들떠도 안 볼 거지? 갑자기 어머님은 악을 쓰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도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요? 너 장가가면 내 노후는 불쌍한 우리 영미는 마누라한테 붙잡혀 살 게 뻔한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나랑 영미는 나 몰라라 할 거지? 그럴 거지? 어머님의 본심에 남편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고 인자해 보이셨지만 사실 어머님의 진짜 모습은 아들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는 지독한 이기심과 욕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과 친딸의 안위만을 위해 양아들의 인생을 착취하려 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엄마하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요. 어머니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섰어요. 친엄마보다 더 따르고 섬겼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랬다. 불안해서. 네가 갑자기 와이프 생겨서 나 몰라라 할까봐. 뭐가 불안하신데요? 피 안 섞였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어머니한테 제가 자식이 맞긴 해요?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 같던 어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곳을 떠났고 저도 남편을 뒤따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저도 남편을 위로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저는 며느리로서 엄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엄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엄마의 마음이 그랬다는 게 너무 상처지만 그래도 엄마라서 아예 외면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엄마와 자식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한순간 저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의 뜻을 너무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만날 일이 없겠지만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을 거의 찾아보러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이상 신영미에게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신영미는 술을 잔뜩 먹고 남편에게 연락해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돈 안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성수가 더 이상 돈 안 보낼 거라고 하대? 그럼 엄마라도 돈 보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네? 영미 누나가 내 친누나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실망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벌어야지 왜 나이든 엄마한테 자꾸 그래요? 나도 더 이상 돈 못 보내지만 제발 누나도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 말에 신영미가 눈이 뒤집혔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나한테 돈 좀 보낸다고 네가 그따위 말해도 되는 줄 아냐? 뭐라고요? 너는 나한테서 엄마를 뺏어간 거야. 물론 네가 뺏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발로 딸 버리고 간 거지만 어쨌든 나는 평생 엄마도 없이 살았어.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그래, 맞다. 내가 누구한테 따지겠니? 내 팔자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엄마도 지 인생 살 거라고 딸 버리고 도망갔지. 엄마한테 돈 왜 받느냐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조졌거든. 어머니 원망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누나도 나이가 있는데 원망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엄마라는 작자가 친딸은 나 몰라라 하고 양아들만 데리고 사는데 네가 내 마음 아냐고. 그래서 엄마도 미안한 마음에 평생 누나한테 생활비 보낸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긴 하지 마. 웃기고 있네. 미안한 마음? 지랄하지 마. 그거 미안한 마음 아니야. 내 입막음 비용이야. 네? 그게 무슨 입막음 비용이라뇨? 내가 엄마 비밀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너한테도 말해줄게. 이제 돈도 안 받는데 내가 엄마 비밀 지켜줄 이유도 없지. 너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랑 너네 아빠 만나다가 재혼한 줄 알지? 아니야. 사실 너네 엄마 죽기 전부터 둘이 만났던 사이야. 불륜이라고. 네? 니네 엄마도 그 사실 알았다던데. 그래서 충격으로 더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화병까지 덤으로. 남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불륜 관계였다고요? 그래. 난 그 사실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한테 들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내 생활비 준다고 입 다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입 다물었던 거야. 근데 이제 생활비 나올 일도 없고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 걸 보니 나도 다 터트려야겠어.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평생 엄마를 원망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신영미 씨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재혼한 엄마에 대한 원망과 이 추악한 과거를 빌미삼아 어머님을 협박해 왔던 거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마주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는 비명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자신이 평생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여자, 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고맙다고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였다니. 심지어 자신을 평생 죄책감 속에 가두고 돈을 뜯어가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니.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니에게 가서 따졌다고 했고 어머니는 끝까지 키운 정을 운운하며 남편을 나무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딸인 영미가 아니라 너를 선택해서 키운 거면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아버님하고 바람펴서 친딸 버리고 재혼한 거면서 뭐가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건지. 그 뻔뻔한 태도가 남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뒤 어머님은 잘못했다고 다시 남편 가게를 찾아와 매달렸지만 남편은 차갑게 뿌리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줄 노릇 안 할 거라고요. 그 후론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도 했습니다. 시댁 혼주 자리는 비어 있었고 남편도 좀 씁쓸해 보였죠. 그런 남편을 보며 남편의 텅 빈 마음을 내가 잘 채워주며 살아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고 천사 같던 어머님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신영미 씨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기회가 되면 다 터뜨리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신영미 씨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저와 남편 둘 다 이간질을 하는 그런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하고 여전히 잘 지내며 평온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 시커먼 속내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머님은 불안감과 욕심 때문에 결국 아들 부부를 이간질시키려다 본인이 다 돌려받았으니까요. 애초에 어머님 본인이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불안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하는 그런 짓은 안 했겠죠. 결국 어머님 본인의 욕심, 이기심, 가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두 얼굴을 마주했던 여자입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불륜 이야기라지만 그 황당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했던, 그래서 더욱 비참하게 끝이 났던 제 남편의 이중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거 저와 남편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0몇 년 전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며 지역에서 꽤 유명한 대형 고깃집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책임감과 성실함이 투철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애사를 가지고 일을 했었죠. 그런 저를 사장님은 유독 기특하게 보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1년 정도를 일했고 나중에는 회사에 취업이 되면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이 유난히 섭섭해 하시면서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취업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밥 먹으러 오라거나 가게에 놀러 오라는 연락이 종종 왔고, 저도 그때 친했던 직원분들도 있다 보니 한 번씩 놀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서야, 회사 생활은 어떠니? 너는 회사에서도 싹싹하게 일 잘할 것 같다. 좀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 회사에서 좀 괜찮은 남자는 있어?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장님. 그래, 저기 너 내 큰아들 알지? 유학 갔다 온. 사장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유학을 갔다 했습니다. 장남이다 보니 부모님이 가지는 기대도 큰 편이었던 것 같고 이래저래 교육도 많이 시켰다고 했죠. 네, 걔 이제 한국에 아예 왔거든. 네, 그런데요. 너 괜찮으면 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 참 착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다. 에이, 무슨요. 아, 정말이야. 내가 너 1년 정도 가만히 지켜보니 참 괜찮아서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딱일 것 같더라. 속는 셈 치고 우리 아들 한번 만나나 봐. 사장님은 저를 몹시 좋게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 월급이나 보너스도 잘 챙겨주시고 워낙 잘 대해주셔서 저도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의 말씀이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또 한편으론 사장님이 보증하는 아들이라면 괜찮은 사람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큰아들인 조선호를 만났습니다. 선호 씨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였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말 맞다나 성격이 유들유들 서글서글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게다가 인물도 좋았습니다. 유학 생활을 해서인지 쿨하기도 하고요. 저한테도 참 매너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세련된 모습에 저도 그 남자에게 푹 빠져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사장님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장님, 아니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의 결혼은 아버님이 거의 밀어붙인 거나 다름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어요. 늘 저에게 우리 가게 복덩이가 내 며느리가 돼서 든든하다고 하셨고 저를 잘 챙겨주셨죠. 저는 결혼 후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자리를 잘 못 잡았어요. 유학까지 갔다 왔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딜 가든 오래 적응을 못하고 툭 하면 그만뒀죠. 그래서 집에서 마냥 쉬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저한테 미안해 하셨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잦은 이직과 퇴사를 했기에 거의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던 게 일단 살고 있던 집이 아버님 명의의 집이었어요. 따로 대출금이 나가지 않으니 부담이 훨씬 덜했던 거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회사를 2년 정도 넘게 다니면서 드디어 마음을 잡고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퇴사병이 또 도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사를 하고 싶다며 아버님 밑에서 장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버님은 장사 쉽지 않으니 그냥 회사나 계속 다니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한계라며 도저히 회사 다니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아버님과 남편은 진지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아버님의 장사 노하우와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가게를 열어보기로 했죠. 남편은 프리미엄 소고기 전문점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무턱대고 차리면 안 되고 그 전에 충분히 공부도 하고 재료도 찾으러 다녀야 된다며
가게 사장이 되려면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바로 가게를 차린 게 아니라 재료 알아보러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썼죠. 저는 그맘때 제 일하랴 살림하랴 초삼 아들 키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남편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으니 저라도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죠. 그렇게 후에 남편은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서서히 변해갔던 시점이 말이죠. 영서야, 나 오늘 인테리어 업자랑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 술 한잔하고 들어가야 하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이번 주말엔 고기 거래처 뚫으러 좀 멀리 가야 해. 1박 2일 걸릴 거야. 처음엔 그저 사업 초기라 정신이 없겠지 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거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는데 남편은 예전과 달리 엄청 날선 반응으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야, 한영서, 너는 내가 지금 놀러 다니는 줄 알아? 나 아버지한테 비록 사업자금 받지만 진짜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생각하고 죽을 둥 살 둥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 당신도 알잖아. 가게 망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고생하는 남편 붙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바가지나 긁냐? 바가지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나 있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맘때 저한테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모릅니다. 본인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저한테 화풀이하는 느낌마저 들어서 저도 빈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리 10년 넘은 부부 사이라지만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맘때 저한테 정말 함부로 말하고 흘겨보고 하여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언제부턴가 24시간 몸에 붙어 있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잘 때도 베개 밑에 휴대폰을 깔고 자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도대체 뭐 때문에 폰을 보나 싶어서 한번 보려다가 놀랐죠. 원래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 조합이었던 잠금 패턴이 그 사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설마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의심하다 보니 더욱 의심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셔츠를 벗겨주었는데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 오랜 시간 함께 있어서 배인 것 같은 냄새였죠. 여보, 이거 무슨 냄새야? 향수 뿌렸어? 오늘 거래처 여사장이 향수를 들이부었나 보네. 머리 아파. 나 잘래. 남편은 눈을 피했지만 제 직감은 이미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속으로 삭히며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짐을 챙기더라고요. 영서야, 나 이번에 강원도 횡성으로 1박 2일 출장 좀 다녀올게. 거기 한우 농장이랑 직거래 계약 따내려고 해서 그래. 산골이라 전화 잘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급한 일 아니면 통 남겨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배웅했죠. 하지만 남편이 나가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 테이블 밑에서 낯선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소 개인용 핸드폰 말고 업무용으로 쓰겠다며 세컨폰 하나를 더 개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컨폰을 집에 두고 간 것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폰 화면에 방금 도착한 카드 결제 문자가 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자를 본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카드 승인 15만 8천 원, 키즈 풀빌라 경기 가평. 키즈 풀빌라라니? 그리고 횡성 간다던 사람이 가평? 업무 미팅을 키즈 펜션에서 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 해오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개인용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데? 도착했어? 횡성해. 거의 다 왔어. 여기가 워낙 깊은 산길이라 신호가 자꾸 끊기네. 나중에 통화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증거는 어떻게 추적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남편 바람에 관련한 커뮤니티 카페가 있길래 거길 가입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불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도 하는 카페였는데 읽어보면 세상에는 참 별의별 화나고 기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저도 간단하게 글을 올렸고 같은 지역의 회원분들을 통해 믿을 만한 흥신소 연락처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의 지난 행적, 만약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의 신상까지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했죠. 일주일 뒤 흥신소 소장이 건넨 두툼한 서류봉투. 그 안에서 나온 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추악하더군요. 남편의 상간녀 이름은 이현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뭔가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진을 본 저는 바로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면 남편의 상간녀 이현영은 남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김석준 씨와 동거를 하는 여자였거든요. 김석준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의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당연히 저도 여러 번 봤던 친구였죠. 심지어 저희 결혼식 날 사회까지 봐줄 정도로 남편과는 각별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석준 씨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인사 정도는 나눴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석에서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 여자친구 이름이 이현영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더라고요. 사귄 지는 꽤 됐는데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결혼은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론 아들도 하나 낳았다고 하는데도 결혼은 안 했더라고요. 이유는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남의 개인사니까 저도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이 바로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와 한 집에 살고 있는 동거녀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현영 현재 임신 추정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영이 가진 아이가 같이 사는 석훈 씨의 아이인 건지 아니면 내 남편의 아이인 건진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 터지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며칠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아들의 친구 엄마인 선재 엄마였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영서 씨, 나 이거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놀라지 말고 들어봐. 무슨 일인데요, 언니? 편하게 말해요. 그게 내가 지난주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갔는데 거기서 영서 씨 남편을 봤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또 그 여자랑? 그 생각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영서 씨 남편 맞던데 옆에 어떤 여자랑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랑 셋이 있더라고. 그 순간 상간녀 이현영에게 있는 아들이 석훈 씨의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의 아이인가 싶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간녀가 지금 임신했다는 애도 남편의 애인가 싶었는데 첫째 애한테도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뇨. 그럼 설마 그 애도?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지?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그와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작년쯤 아들 준우의 운동회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을 즈음에 아들 운동회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아빠한테 운동회 꼭 오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달리기 대표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가느냐고 애한테도 짜증을 왈칵 내는 겁니다.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에 저도 좋게 좋게 말을 하면 되지 애한테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서 기분이 언짢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바빠도 운동회는 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저한테도 괜히 난리치더니 결국 오지 않았어요. 운동회 날 관중석을 두리번거리며 속상한 얼굴로 아빠를 찾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작 지 자식은 속상하게 해놓고 상간녀 자식하고는 희희낙낙하고 있는 꼴이라니 기가 막혔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저는 증거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 옷 입어. 어? 갑자기 어디를? 나 피곤한데. 이제 오픈 직전이라서 나 정신없어. 긴 말 말고 옷 입어. 중요한 얘기니까. 제 서슬퍼런 눈빛에 남편도 당황한 듯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차키를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은 어딜 가는 거냐며 뒤에서 궁시렁거리며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상간녀네 집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남편도 차창밖 풍경이 김석준이 사는 동네로 향하자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차 좀 돌려봐. 저는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어디 가는 줄은 네가 더 잘 알 거 아냐. 남편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 알았나? 그런 표정이었죠. 아, 차 돌리라고! 입 닥쳐. 나 지금 뭔 짓 할지 모르니까. 그냥 차 들이박아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제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입을 뜨악한 채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차를 들이박을 마음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석준과 상간녀 이현영이 동거하는 빌라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내려. 안 내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 그럼 내리지 마. 저는 서류 들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내려서 쫓아와서는 저를 뜯어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을 확 뒤로 밀어뜨려버리고 잽싸게 이현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마구 눌렀죠. 띵동 띵동 철컥 문이 열리고 편한 차림의 김석준 씨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누구세요? 재수 씨, 여긴 어쩐 일로? 선호는요? 곧 올 거예요. 좀 들어갈게요. 중요하게 할 말 있어서. 예? 아니, 갑자기 무슨... 석준 씨가 꼭 들어야 될 얘기예요. 석준 씨랑 같이 사는 여자랑 제 남편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 말에 석준 씨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죠? 아, 예, 일단 들어오세요. 그 사이 남편도 헐레벌떡 따라왔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석준아, 미안하다. 일단 우리 돌아가고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면서 저를 당기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걸 느꼈는지 석준 씨도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재수 씨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왔나 본데 일단 들어와. 아니야, 들을 필요 없어. 남편의 말에 석준 씨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너랑 현영이에 관해서 얘기한다는데 내가 왜 들을 필요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들어와 봐. 재수 씨도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희는 석준 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누구 왔어? 하는 목소리와 함께 방에서 배가 살짝 불러 인부복을 입은 이현영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에 서 있는 저와 남편을 보는 순간 눈이 터질 듯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석준 씨도 당연히 그 광경을 보며 더욱 미간이 찌푸려졌죠. 저는 보란 듯이 이현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씨. 제 결혼식 때 오셨죠? 이현영은 대답도 못하고 당황한 얼굴로 저랑 제 남편을 보더라고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 결혼식 오셨잖아요, 석준 씨랑 같이. 그때 애기도 같이 왔고. 그쵸? 이현영은 여전히 대답 없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석준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갔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냥 낯짝이 참 뻔뻔하다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그때 둘이 만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제 말에 석준의 인상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으로서 예상은 했겠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욱 놀란 얼굴이었죠. 둘이 만난다고요? 네, 전혀 모르셨나 보네요. 석준 씨랑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현영 씨, 내 남편이랑 불륜 관계더라고요. 언제부터 시작된 관계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됐던데 임신까지 했네요. 그럼 저 뱃속에 있는 애는 석준 씨일까요? 아니면 내 남편일까요? 제 말에 남편은 제 팔을 확 당기더라고요. 야, 그만하고 가. 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석준아, 미안하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놀고 있네. 내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친구 동건이랑 바람피는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저 여자도 마찬가지고. 야, 한영서, 너 미쳤어?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는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석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현영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말해봐.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지. 네가 내 친구 선우랑 그런 사이야? 아니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네. 라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석준 씨는 저를 보고 따지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는데 증거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기고 보자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후두둑 수십 장의 사진들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통해서 받아냈던 그 사진들이었죠. 같이 유아용품 쇼핑하는 사진, 서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사진, 다정하게 차 타는 사진 등등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확인한 석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에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다시 배가 부른 동거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이 짐승처럼 뒤집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석준아. 야, 이 개자식아! 석준 씨가 절규에 가까운 고함 소리를 내더니 남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종이 인형 마냥 팔랑거리며 석준 씨 손에 붙들려서 캑캑거렸죠. 네가 친구냐? 네가 사람 새끼야? 네가 어떻게...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목격한 남자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벌개진 얼굴의 석준 씨는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내다 꽂았죠. 남편은 바닥에 넘어졌고 석준 씨는 남편을 타고 올라가 무참히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진짜 바로 옆에서 퍽퍽 소리와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놀라 저도 뒷걸음질 쳤죠. 석준아, 살려줘. 오해야. 사진까지 있는 와중에 오해라는데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광경에 이현영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현영은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개처럼 두들겨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속 시원하다는 생각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 집을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자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영서야,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이쪽으로 좀 와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모든 증거를 거실 테이블 위에 차분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선호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선호 씨 바람이 났어요. 뭐라고? 근데 석준 씨 아시죠? 선호 씨 제일 친한 친구요. 석준 씨랑 같이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현영이라고. 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선호 씨인지 석준 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호 씨 애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제 말에 시부모님 두 분 다 경악을 하셨죠. 그게 사실이냐? 저는 조용히 증거 사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시던 시부모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도 석준 씨를 잘 압니다. 아들의 가장 오래되고 친한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런 친구의 여자와 바람이, 그것도 임신까지 시켰다니 아버님은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이 미친놈! 아버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오라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석준 씨에게 얻어터진 남편이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도 놀라셨죠. 너 얼굴이 왜 그래? 석준 씨한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석준 씨가 화가 엄청 났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 면상에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너 이게 뭐야?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제가 다 꼰질렀다 이거죠. 그 모습에 아버님은 화가 나서 옆에 있던 휴지각을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네가 잘못해놓고 누굴 노려봐? 이게 뭐냐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는데. 오해? 이 사진이 오해냐? 석준이 마누라 네가 건드렸다는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그게 오해야? 아버님은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리모컨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이런 놈이었어? 긴 말 필요 없고 너 가게 그만하고 나가. 아버지, 이제 오픈 직전인데. 시끄러.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석준이가 너 살려둔 게 용하다. 너는 마누라랑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아버님께 비는데 아버님은 영사한테나 빌지 왜 나한테 비느냐고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못해 저한테도 빌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꼴 보고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요. 내 가정이 이렇게 박살났구나.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일어났구나.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바로 아이와 친정으로 갔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버님이 연락해 보셔서는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잘못이 아닌 걸 알기에 더욱 가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참 미안하다, 용서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왜요?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 소개시켜 준 거잖니. 싹싹하고 성실하고 참 바르게 보여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가족으로 사면 참 좋겠다 싶었어. 우리 아들도 좀 뺀질하긴 해도 착한 애니까 너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놈이 회사도 맨날 옮겨 다니고 그래서 너한테 늘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람질까지. 네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니. 내가 참 미안하다. 그러시더니 준비한 서류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죠? 니네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이다. 아버님 명의의 집을 저한테 주신 거죠. 네 앞으로 명의 이전해주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저는 결국 이혼하면 생판남인 며느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이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집도 아버님 거고 남편과 제 앞으로 있는 재산은 적금 통장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집을 주신 겁니다. 아버님. 여기서 준우랑 살아라. 너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다. 이걸로 상처받은 마음이 다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 마음이니까 받아둬라. 우리 준우만큼은 네가 부족함 없이 잘 키워다오. 아버님의 마지막 배려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한없이 쏟았고 아버님은 미안했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제 뜻을 존중해서 잘 끝내라고 하셨죠. 저는 지체 없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아버님이 저한테 집까지 넘긴 걸 알아서 생난리를 치더군요. 집 찾아오고 난리 부려서 저희 오빠가 경찰 부르겠다고 경고하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그 후 제가 걸었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저한테 집을 넘기셨기 때문에 따로 남편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이현영은 당연히 석준 씨에게도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제 남편이랑 작은 집 구해서 같이 산다더라고요. 참 거기도 콩가루 막장인 게 첫째 아들은 석준 씨 아들이고 임신한 건 제 남편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석준 씨에게 넘기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놈은 이혼당하고 부모에게도 의절당하고 친구에게도 손절을 당했죠. 거기다가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몰래 만남을 가져오더니 이제 둘이서 실컷 같이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이혼을 후회한다며 저한테 자꾸 연락하고 애 핑계대면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 진절머리가 난 저는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의 요청에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낯설기도 한 곳이지만 아들도 새 학교에 적응해 잘 지내고 저 역시 일에 집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에 큰 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으로 잘 해결이 되었다 생각해서 큰 위안을 얻기도 하네요. 가끔 아버님의 결단이 참 대단하시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후에는 남인 며느리보다 자식인 아들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지금도 종종 아버님께는 저희 아들 사진도 보내드리고 안부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보내주기도 할 참이에요. 그런 강직하고 좋은 인품의 아버지 밑에서 남편 같은 아들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저는 큰맘 먹고 내려온 만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이와 행복한 그림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조용한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막장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남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평화롭던 제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모진 풍파 끝에 찾아온 짜릿하고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워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늘 신혼처럼 잘 지냈어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금방 풀었고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살았죠.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더러 천생연분이다, 금슬좋기로는 동네 1등이다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커요. 저는 조금은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있고 방어기제가 심해져 예민하고 날석에 행동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안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제 뾰족하던 마음도 어느새 많이 둥그레진 것을 느껴요. 하지만 이토록 평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남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저의 든든한 버팀목, 시아버지 역할이 아주 컸어요. 저에게는 꼭 시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만큼이나 살갑고 든든하고 좋았거든요. 어머님은 남편이 20살쯤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아버님은 혼자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전에 돌아가신 탓에 어머님은 사진으로밖에 못 뵀지만 참 다정다감하고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선 홀 시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보다 더 불편한 게 홀 시아버지라면서 고생길이 훤하다고 걱정하는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버님은 시댁 어른이라기보다 친정 아버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온 저에게 아버님은 그 빈자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막내딸을 되찾은 것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니까요. 아버님은 공구 기계 및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대형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남편도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하시는 일도 그렇고 좀 남자답고 거치신 성격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르셨어요.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특히 저한테 다정하게 대하시면서도 예의와 매너는 꼭 지키셨습니다. 가족이 되고 나면 서로 함부로 대해지고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것도 늘 조심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버님은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자고로 아내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미연이가 좀 현명하냐? 미연이 말이 다 맞는 거니까 싸울 것도 없이 너는 무조건 빌고 무조건 미연이 하라는 대로 해. 알았냐? 그렇게 호통을 치시며 남편 등짝을 내려 쳐주셨죠. 그뿐인가요? 임신 기간에 제가 원래 안 먹던 음식이 땡기는 것 같다며 원래 튀긴 음식을 안 좋아하는데 시장 통닭 같은 거 먹고 싶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그날 저녁 시장에서 통닭을 사서 저희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갓 튀긴 거니 얼른 먹으라고요. 그 통닭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정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어서요. 아이를 낳고 나선 저 힘들다고 저희 아이도 제일 많이 봐주셨어요. 남편보다 더요. 저한테는 용돈도 틈틈이 주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아버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는커녕 귀한 막내딸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만큼 저 또한 아버님을 친정아버지 이상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기도 했어요. 쉬는 날이면 남편과 함께 본가를 찾아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으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노라면 참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리 미연이 왔냐 하며 아들보다도 손주보다도 먼저 반겨주시는데
그런 아버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폭탄 선언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주말 점심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하시며 헛기침을 계속 하시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뭐 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다. 너랑 우찬이랑 좀 와볼래?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식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뭔데 그러세요? 아버님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여셨죠. 미연아, 우찬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나 사실은 같이 살 사람이 생겼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연세에 아버님께 찾아온 황혼 로맨스라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상당히 놀랐죠. 남편 20살 때쯤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님은 주변에서 재혼을 하라는 권유를 다 물리치셨대요. 굳이 재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재혼 생각이 아예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님께 애인이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상상 못했어요. 아버님은 자식들에게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하신 게 부끄러우신 듯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하긴 했지만 또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그동안 홀로 지내시며 많이 적적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온다고 해도 혼자 오랫동안 사셨기에 외로움과 적적함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됐어요. 아버님 곁에서 말벗 해드리고 챙겨드릴 분이 생긴다면 저희야 두 팔 벌려 환영이죠. 아버님은 제 말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 남편 표정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놀라서 그래? 좀 놀라긴 했어. 갑자기 같이 살 사람이 생겼다니. 그냥 애인도 아니고. 나도 예상치 못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응원해드려야지.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 같이 살고 싶어 하시겠어. 뭐 아빠 인생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갑작스럽긴 하네. 그나저나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다. 아버님과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도 다정다감하고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하고 또 아버님도 그러한 성격이시니 분명 만나시는 분도 비슷한 결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새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보니 제 예상과는 180도 다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며칠 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처음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이 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 설레임과 긴장감으로 울렁였어요. 어떤 분일까? 우리 아버님처럼 인품이 훌륭하고 따뜻한 분이시겠지. 앞으로 잘 지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룸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귀를 찌르는 하일 소리와 함께 등장한 그분은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60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짙고 화려한 화장에 굵고 화려한 금반지, 게다가 선글라스까지 쓰고 계셨어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티셔츠를 입고 체인이 번쩍거리는 화려한 가방에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솔직히 첫인상부터 사치스러움과 표독스러움이 먼저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진한 향수 냄새가 좁은 룸 안을 가득 채우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제가 생각했던 첫인상이 아니었기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 많이 막혔을 텐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시더군요. 그 시선에 저도 너무 당황했죠. 오빠네 며느리라길래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 사장님 며느리 치고는 좀 많이 없어 보이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초면에 그것도 아버님 앞에서 며느리에게 할 소리인가 싶어 멍하더라고요. 우리 미연이가 워낙 수수해서 그래. 수수? 글쎄. 내 보기엔 수수보단 궁상 쪽이 아닐까 싶은데. 장난이야, 장난. 직설적이다 못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언사였습니다. 저도 너무 어처구니없고 옆에 있던 남편도 황당해했죠. 당연히 아버님도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이, 첫 만남부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셨어요. 그러자 새 시모는 막 애교스러운 몸짓으로 웃으면서 장난이라니까. 새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서 너무 긴장할까봐 분위기 풀어주려고. 오빠도 알잖아.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장난부터 치는 거. 하여튼 짓궂기는. 하지만 아버님도 그런 새 시모가 싫지는 않은지 귀엽다는 듯 웃으시는 거예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안 좋은 예감이 제대로 들더라고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깨트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분에게 완전 푹 빠지신 듯 했습니다. 콧소리를 내며 어찌나 애교스러운지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교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다 보니 저런 스타일은 딱 질색일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제 오산이었죠. 어쨌든 그분 옆에서 아버님은 싱글벙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도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빠하고 만나시는 분 말이야. 영 느낌이 별로던데. 말도 함부로 하시고. 자긴 어때? 글쎄, 근데 아버님은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 나는 우리 아빠 취향이 저런 줄 처음 알았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하고는 완전 딴판인데 괜찮을까 몰라. 솔직히 저하고도 썩 잘 맞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니 제가 며느리로서 더 잘하고 맞추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강렬하게 느끼면서도 설마 했던 거죠. 그러나 제 우려는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푹 빠진 아버님은 결국 그분과 합가를 하셨고 그분은 아버님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따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동거를 시작하신 거였는데 아버님은 저희더러 앞으로 새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정엄마가 갓 담근 김치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아버님 드시라고 밤새 고운 사골이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죠.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친정엄마가 사돈으로서 한 번씩 음식을 챙겨서 보내주세요. 아버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며 그간 잘 드셨고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그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시더군요. 어쩐 일이니? 엄마가 반찬을 좀 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잘 드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방으로 가서 반찬들을 꺼내어 놓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새어머님이 코를 막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냄새가 다 뭐야? 네? 밑반찬하고 김치랑. 새어머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반찬통 뚜껑을 획 열어보는 겁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간 만든 반찬들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다 만드신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그냥 반찬 냄새죠. 너네 엄마 국밥집 한다고 했지? 알겠네. 국밥집 반찬 만들 거 덜어서 보냈나 보지?
식당에서 쓸 반찬 만든 거 대강 털어보내고 아버님한테 돈 얼마나 받았니, 그동안? 그러는 겁니다. 상상 초월 무례한 말에 저는 눈이 확 뒤집어졌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머, 너 그 눈빛 뭐니? 무섭게. 새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아버님 혼자 계시면 식사 챙기기 어렵다고 틈틈이 반찬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게에서 쓰는 반찬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집에서 하는 거든 가게에서 하는 거든 다 저희 엄마가 정성껏 만든 것들인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 반찬 만들어주시고 아버님한테 따로 돈 받으신 적 없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감사하다고 선물 같은 걸 보낼 때가 있긴 하지만 돈 받고 만들어드린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새어머님의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머머, 저 눈깔 뭐야? 사람 한 대 치겠다. 뭐라고요? 새어머님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갑자기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확 낚아채 싱크대 개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찬통 뚜껑을 열고는 그 귀한 음식을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기함하며 어머님을 뒤로 확 낚아챘죠. 미치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어머님 역시 저를 확 떠밀더라고요. 너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돌았니? 이 집 안주인은 이제 나야. 내가 이까지 싸구려 냄새나는 반찬 안 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요? 싸구려 냄새나는 반찬요? 그래. 어디 재료도 완전 싸구려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휴, 냄새. 남 비위상에서 이런 출처도 모르는 음식은 입에도 못 대. 이런 거 안 먹고 집에 두기도 싫어. 아버님 식사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챙기니까 넌 신경 끄고 다시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사리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죠. 새어머님은 자기 할 말 다 하더니 방으로 쾅 들어갔고 저는 버려진 반찬들을 보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손을 떨며 그 버려진 반찬을 찍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미친 거 아니냐며 날뛰었고 아버님께도 바로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아버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머셨는지 새어머님 편을 드는 겁니다. 미연아, 새어머니가 비위가 워낙 약하고 반찬도 먹는 것만 먹고 그렇더라고.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사돈어른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잘 먹었다고만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반찬은 굳이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사돈도 고생이신데 마음만 잘 받겠다고 전해드리고. 아버님의 그 말씀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님이 저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저희 엄마도 혼자 계신 아버님 생각해서 없는 시간 내서 반찬 만들어드렸고 아버님도 여태까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저한테 앞으로 반찬 들고 올 필요 없다고 새 시어머니가 비위가 약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한 제 믿음과 애정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마저 들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뭐길래 15년간 아버님 곁을 지켜온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시나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카드로 온갖 데서 다 긁고 다니면서 사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소하셨던 아버님의 통장은 말라가는데도 아랑곳 않고 사치를 부렸죠. 그뿐인가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 철물점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악용해 저를 자기 하녀처럼 부려먹으려 하는 겁니다. 각종 심부름을 시켜댔는데 제가 실은 내색이라도 할라치면 우찬이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데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당연히 미연이 너도 그렇고 아버님이 뭐라 그러니
새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 대접하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라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해. 괜히 이런저런 소리 우찬이한테 가서 쪼르르 이러지 말고. 그래봤자 아버지랑 아들 사이 갈라놓는 거밖에 더 되겠니? 너 그동안 시어머니도 없겠다. 순한 시아버지 밑에서 아주 날로 먹었지?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할 도리 한다고 생각하렴.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효도를 해도 아버님께 해야지 왜 자기한테 해야 되나요? 정말 아나무인이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웬만한 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버님은 그 여자한테 빠질 대로 푹 빠져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 얘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으신 상태였어요. 자식의 며느리 얘기도요. 제가 만약 새어머님의 행패를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아버님께 다 말할 건데 아버님은 새어머님과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당연히 아들과 싸우게 되겠죠. 어쨌든 저희 남편도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버님과 척지면 안 되기도 하고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어머님의 심부름을 다 도맡아서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막말도 참아야 했죠. 그런데 지켜볼수록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원래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가게는 툭하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가게 출근한다고 아버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씀씀이가 얼마나 크고 해픈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런 돈이 어디서 나나 싶을 정도로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꾸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교태 부리고 제가 몇 번 발견했는데 시침이 떼고 모른 척했지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새어머님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새어머님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유명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진 머리에 겉멋이 잔뜩 든 웬 중년 남자가 함께였죠. 새어머님은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며 그 특유의 콧소리를 내더니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것저것 쇼핑하고 결제하며 어느 부잣집 부부인 양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버님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딱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몰래 찍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다 폭로할 생각이었죠. 새 어머님의 미행을 끝내고 친정엄마의 가게로 온 저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엄마랑 가게 이모들이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 가게에서 일하시는 이모분들은 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 저에겐 친이모나 다름없거든요. 이모들이 더 분통 터져 하시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하네 그 여자. 시어머니라고 목 뻣뻣하게 굴면서 미연이 너 고생시키고 하녀처럼 굴어대더니 다른 남자가 있었어? 아 그거 아주 미친 여자네. 그러니 저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거 너네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거야? 그래야죠. 그런데 워낙 약삭빠른 사람이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나도 사진 한번 보자. 면상 어떤지 궁금해. 그렇게 이모에게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모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사진이 영 안 보인다.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데? 너무 멀리서 찍기도 했고 걸릴까봐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찍으려고도 했는데 막 움직이니까 찍기가 영 힘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그래, 숙향 이모 말처럼 이 사진은 못 쓰겠다. 너네 시어머니인지 뭔지 아예 분간이 안 가. 근데 미행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 말에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사람을 붙여. 그게 더 나을 거야. 사람이요? 그래. 나 아는 친구가 남편 불륜 때문에 탐정업체 알아봤거든. 거기서 일주일 만에 증거를 아주 척척 갖고 오더래.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일만 하다 보니 들키지도 않고 아주 기똥차게 증거 사진만 갖고 온다더라. 어머, 정말요? 저도 그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바람 피는 건 확실한데 증거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이모에게서 탐정업체 연락처를 받아냈고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증거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함께 받아본 결과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새 시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는 그 남자는 제비 사기꾼의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남자랑 바람을? 진짜 미쳤구나 싶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들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낼 때가 왔다 싶더라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였고 그 여자는 아버님 옆에 찰싹부터 교태를 부리고 있었죠. 여보, 생신 너무 축하해요. 선물은 나인 거 알지?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그러는 겁니다. 예, 너는 시아버지 생신인데 설마 빈손이니?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고 싶은 걸 참으며 말했죠. 그럴 리가요. 아버님 선물 있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서 싸구려 그런 거 사온 건 아니지? 글쎄요. 이게 싸구려일지 아닐지는 어머님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방 속에 있던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그 순간 새어머님, 아니 그 여자는 뭔가를 직감한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봉투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따져 물었죠. 너 이거 뭐야? 제가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왜 어머님이 가로채세요? 이게 뭐냐니까! 새어머님은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으니 그렇겠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게 뭔지 말씀드려요? 제 입으로? 원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이미소님, 아니 본명 이경자님, 왕년에 술집 아가씨 출신에 나이 들어서는 도박판 마담 노릇하다가 한번 잡혀 들어가셨죠. 그 뒤로 이름 싹 바꾸고 전문 꽃뱀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만나는 남자가 무려 3명이나 되던데요.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제 말에 아버님이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저희 남편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류봉투를 잽싸게 뺏었죠. 그리곤 아버님께 넘겼습니다. 새어머님이 다시 아버님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어머님을 막아내며 봉투를 확 쏟았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죠. 그 여자가 대낮에 백화점에서 사기꾼 박씨와 팔짱을 끼고 키득거리는 모습, 연하남의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적나라한 장면들과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들 팔짱 끼고 다니는 모습까지. 아버님도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자리에 다시 주저앉을 정도였죠. 이게 다 뭐야? 여보, 이게 뭔가 오해가 있어요. 나 이거 모르는 일이야. 그래. 이거 다 전현이 꾸민 짓이야. 요즘 기술 좋잖아요. 사진 가지고 뭐 합성 그런 것도 요즘 일도 아니래요. 당신 며느리가 당신 재산 얼마나 욕심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지네가 재산 못 받을까봐 당신 아들이랑 짜고 치고 나 몰아내려고 꾸민 짓이라고. 아, 그러세요? 제가 참 대단한 합성 기술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건요? 도박하우스 열었던 일로 감방 갔던 거 정가 조회 기록까지 다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드신 거라고 하실래요? 범죄 조회도 얼마든지 조회 가능하거든요.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자 궁지에 몰린 그 여자는 무릎을 꿇더니 아버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좀 그랬는데,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루에도 12번씩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다 오해예요.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 여자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버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굳은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새어머니의 머리에 와인을 확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곱게 세팅한 그 여자의 머리에는 시뻘건 와인이 줄줄 흘렀죠.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도 끝까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인 거지. 당장 꺼져.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뛰면 그땐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게 될 줄 알아.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노여워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사람 좋게 웃으시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는 분인데 새어머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엄청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많이 믿고 좋아하셨으니 새 아내로 맞이할 생각까지 하셨을 텐데 그 실체를 알게 되자 참을 수 없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 서슬퍼런 모습의 그 여자는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털썩 주저앉으셨고 남편이 아버님을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님은 기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 충격이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저도 괜스레 죄송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 여자가 너무 얄밉고 미워서 이렇게 터뜨렸는데 아버님께 너무 큰 상처를 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 아버님께 이렇게 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덤덤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여자한테 끔뻑 넘어가고.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실 수 있죠. 너네가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 여자가 너네한테 별로 좋은 어른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믿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어리석었던 모양이다. 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죠. 아니에요, 아버님. 사기꾼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 마음 훔치는 건 일도 아니래요. 아버님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미안하다, 미연아. 네가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날 아버님과 남편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허심탄회한 울음 속에서 그간의 상처도 씻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남편이 전적으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로 혼자서 여행이나 등산도 잘 다니시고 쉬는 날이면 저희랑 같이 맛집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그 위세 등등하던 꽃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버님 등쳐먹으려던 그 여자는 그때 만나던 그 남자에게 그나마 있던 돈도 다 털린 모양이었습니다. 본인도 사기꾼인데 더한 사기꾼한테 제대로 털린 거죠. 어디서 또 등쳐먹고 산다는 말도 있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추후의 자세한 사정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우리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버님에게 한동안 섭섭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들은 이미 다 흘려보냈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애정과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저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아버님께 늘 잘하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고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